AI는 지금부터 저희는 버블의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드려요. 지금의 증시가 뜨거운 감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먹거나 잘못 먹으면 2,000장 다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제 가족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도 좋은데 코스피가 여기서 만을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아니면 코스닥이 여기서 2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지금은 더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닐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그냥 사시라고. 그게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돈은 시장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쉽사리 손해를 보는 상황은 발생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한 23%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장님께도 뭐 당연히 오늘장의 분위기나 감회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이 그렇죠. 이제 1000을 넘어서기도 했고 사실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규모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일단 오늘을 기회로 보고 코스피에서도 한 2조 가까이 샀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수치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코스닥을 조금 더 지금은 좋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금투협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기다리던 변화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제 가족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도 좋은데 코스피가 여기서 만을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아니면 코스닥이 여기서 2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2배 올라가려면 코스닥이 지금은 더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닐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설레발 같지만 오늘 참 얘기 많이 들었던 숫자가 오히려 코스닥 3,000이었잖아요. 3,000이요. 그런 뭐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3,000까지도 얘기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 2배 코스피 만이냐 코스닥 2,000이냐 한다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퍼센트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상화를 어디까지 우리가 쳐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어떤 연간 전망이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제가 뭐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이제 여쭤보고자 하면 대부분 그 연간 전망들이 작년 말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다들 숫자를 어느 정도 잡았다가 뭐 몇 주 만에 뭐 1000포인트가 올라 버렸으니 어떻게 업데이트 하셨냐라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올해 전망을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 조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첫 장에다가 연간 전망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4,500 그러니까 이게 4,500까지가 아니라 4,500은 넘을 것 같다라고서는 연말에 이제 이게 11월 초 10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썼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좋을 것 같고 상반기에서도 1분기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었고 저희는 이제 다코스로 보통 찍었던 게 로봇하고 자동차였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분기가 좋다라고 그랬는데 1월이 좋다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1월에 다 끝날 거다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저희도 당황스럽게도 굉장히 빨랐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수치로 보여드리면은 5,100까지는 일단은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정부의 정책이 워킹을 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별거 아닌 차트인 것 같으면서도 재밌는 차트인 게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코스피에 투자하는 증시에 투자하는 게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인 자금이 들어올 때 보통은 싸움이 나는 게 이런 겁니다. 개인 자금
예탁금의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땐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예탁금은 늘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분들이 예탁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림이 나오면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4,500 이상 그다음에 5,100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빠지는 순간에 개인분들이 안 빠지게 받쳐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뺄 때 안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월 같은 현상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1월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로 이거는 워낙에 버핏 지수 얘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미국 쪽 그림들만 보통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 그림만 있길래 저도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같이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 명목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현재 비율로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가려면 더 올라갈 그림은 그러니까 경제를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밌는 그림이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드린 2011년, 12년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은 중복 상장 이슈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본은 미국을 시가총액을 따라갔는데 한국은 못 따라갔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중복 상장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분명히 실마리가 될 거다라는 거 하나.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의 이 할인율이 축소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올라간 모든 주가가 한국의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율 축소에 대한 부분이 지수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할인율 축소나 배당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수에 반영이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열어드릴 수 있는 게 수치상으로는 5,100, 그 다음에 진짜로 위쪽으로 더 위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회기선을 열어드린다라고 하면 5,500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4,500대에서 이제 5,500까지 위가 다시 열린 상황인데 앞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장표를 잠깐만 보면 그 내용 자체는 네. 그러니까 4,500을 예상하셨을 때 시나리오나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섹터나 산업군들은 네. 다 맞게 왔습니다. 일주 올해 들어서 1월 세 번째 주까지 로봇이나 자동차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 네. AI 쪽 여전히 좋았고 그리고 수급도 얘기해 주셨지만 고객 예탁금이 한 95조, 6조까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받쳐주는 것도 탄탄하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막판에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EPS가 뭐 실시간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PER이 이렇게 지수나 종목들이 급등을 해도 PER이 막 치솟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올라갈 여지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어디에다 보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적인 건지 아니면 섹터의 어떤 특정 섹터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지수를 이끄는 건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환원책이 막 활발해지면서 좀 미국처럼 우리도 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어디에 가장 크게 방점 두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AI 쪽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AI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증시를 만들어낸 그림이나 아니면은 경제를 버티는 그림 자체가 전부 다 AI하고 반도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러면은 증시가 지금부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거에 더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전체 올해 이슈에서 봤을 때 제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6월 지방선거하고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결국에는 한국 쪽에서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그 다음에 주가를 부양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뒤로 물러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5월에 미국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중간선거 때까지는 한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요. 네. 다만 작년 초반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작년 초반에도
미국 달러 인덱스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비미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올라가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 올해도 연초에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IPA 관련해서는 이제 뭐 관세 판결이 나면은 이게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고민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게 레벨은 낮아질 것 같은데 변동성은 오히려 이거는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는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10%, 15% 이렇게 관세를 먹였었는데 네. 그게 없어졌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성격에 그럼 이거 무효됐으니까 우리가 돈 돌려줄게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관세 이거 지금까지 낸 거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래 그럼 돌려줄게 그런 다음에 슈퍼 301조로 40% 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나올지 모르고 얼마만큼의 관세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히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2월까지 밀려난 상황인데 2월에 관세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 그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선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하반기 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선거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보통은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네. 가처분 소득을 가져가려면은 결국에는 세금을 감세해줘 가지고 소비가 나오는 거는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했던 연설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에서 공장을 가져오고 일본에서 공장을 가져오고 독일에서 공장을 가져와서 우리의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반기 말경에는 한국이나 이 반도체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압박이 갈 수가 있는 게 실질적인 제조업 공장을 만들어라라고 압박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소비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로봇하고 거기에 소비까지 괜찮아지면은 소비재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확정적으로 한국에 영향이 줄 수 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주가는 솔직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가 예. 이 조란맘단이라는 사람이 거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무슬람 후보에다가 워낙에 이 앤드류 쿠오모라는 사람이 뉴욕 주지사로는 거물이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안 내렸었는데 조란맘단이가 이제 민생이라는 거를 가지고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화두는 올해를 지배할 수 있는 화두는 민생이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혹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마찬가지로 보실 때 그럼 기준금리 인하해?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은 증시 유동성 안 들어가고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 세상의 주식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보셨을 때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양을 늘려주는 방식이 네. 있고 다른 하나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레버리지가 늘어나게 해줘가지고 그 늘어난 양이 빨리 돌 수 있게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화당의 성향도 그렇고 현재 트럼프가 하는 성향도 그렇고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결국에는 보통은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통 말씀드릴 때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AI가 이제 거의 고점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생기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AI는 지금부터 저희는 버블의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드려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신 게 약간 요번
이번 지금의 증시가 뜨거운 감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먹거나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가 버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저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뭐 여러 얘기들도 있고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블 초입 국면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성격 규정을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더 담을지 조심할지 어느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블 초입 국면이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예를 들어서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쪽인지 아니면 유동성 M2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유동성이 너무 막 커지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단순히 좀 원래 자산 기초 자산보다 너무 뻥튀기 됐다라는 쪽인 건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뭐 통화 정책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갈 곳이 결국 AI밖에 없으니까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러티브적인 성격인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버블의 성격은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이 필수적인 거,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 가지고 먹거리에 쏠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 버블 논쟁의 처음 시작점이 메타가 이제 메타나 아니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GPU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파생으로 들어간다거나. 근데 저희 쪽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구간은 그 파생 상품이 생기고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라 파생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경우를 보통 버블의 고점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은 이 파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거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걸 아무도 모르게 돼 버립니다. 서브프라임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 서브프라임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AA 등급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교한 수식이 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걸 보고서는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버블이구나라고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 이 파생의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시점은 오히려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초기 그 트리거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생에 대한 규제가 점점 완화되기 시작하고 은행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채권을 너네가 안전자산 비율에 넣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좋은 부분에 돈이 더 많이 쏠려 들어가는 버블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참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한번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난 다음에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 거는 알겠는데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파티를 그렇다고 안 즐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 먼저 집에 갈게 하면 신나게 노는 사람들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앞에서도 잠깐 올해 전망에 대해서 상고하저 정도의 느낌을 제가 받긴 했습니다만 좀 그 파티의 길이를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참 AI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넘어가서 저도 이거 연간 전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AI가 좋다, 그다음에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전혀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렇습니다.
이 선 하나를 1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 생산성 커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예. 뭐냐 하면은 87년, 이게 87년을 제가 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82년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오픈 AI가 처음에 나오면서 챗 GPT가 좋다라고 나오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87년에. 그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전 세상에서 컴퓨터가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러고 좋다라고 그러고 생산성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이익에는 컴퓨터에 관련된 성장이 없느냐라는 게 87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토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수치가 안 올라온다. 시장에서는 주가도 다 올려놨고 아, 좋다라는 것도 다들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숫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그 얘기가 나온 게 87년이고 당시에 이게 나온 게 솔로웨이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이 제이커브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개념이. 근데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AI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AI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거를 기업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예. 그 다음에 현재 나타나는 것처럼 그 TPU하고 GPU가 이제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플랫폼을 서로 선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싸움을 위한 투자들이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인력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까지는 유형 자산, 데이터 센터, GPU 이런 투자였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유형 자산으로 잡힙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비용으로 잡힙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올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제이커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게 발표가 됐을 때 매출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네. 매출이 늘어났는데 비용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쇼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비용으로 전가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네. 그 현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토빈의 큐인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요. 투자가 늘어나면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네. 그럼 그 올라간 주가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더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투자해 갖고 주가가 오릅니다. 네. 이게 토빈의 큐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 비용 올라간 투자는 필요한 투자야라고 생각하면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작년까지는 사놓으시면은 우상향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가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뭔가를 사놓으셨으면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 출렁이면서 마지막에는 이거보다는 높은 주가가 나오는 네. 그런 마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작년에는 제가 그래서 뭐 테마 주식도 괜찮은 것 같고 AI 예. 그다음에 밈 주식도 뭐 한번 담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갖고도 충분히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그 조정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 과정이 꽤나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변동성 확대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빈의 큐라는 개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해에도 주가상으로는 토빈의 큐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감내를 했죠. 필요한 투자야. 네.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해야지, 안 하면 망하니까. 약간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여기에 대한 좀 묶임들이 있다 보니 주가 자체도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횡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고점에 있을 가능성은 높다. 지금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투자들이 미래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투자가 맞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투자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밈주식도 괜찮고 막 이것저것 다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 생각이 변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비네큐가 들어갔을 때 요즘에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투자인지 쓸모없는 투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까지 이제 조금 과열돼 가지고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던 거에서 아 이 투자 좋고 이 투자는 별론 것 같은데 이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네. 아,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스마트해지고 정보를 얻게 되는 맞습니다. 통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ROI와 ROE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밸류를 각각 나름대로 취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엄청 똑똑해졌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사인은 어디일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사실은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민스키 모먼트라는 건데 예. 부채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지속 불가능한 상황까지 쌓여가는 그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기업들이 그다음에 특히나 주가를 보시는 분들이 완전 이게 꽉 갇혀버린 게 AI 투자가 뒤로 물러나면은 아 봐라 AI는 이제는 개발이 여기서는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AI 투자를 계속하니까는 아 얘네들 도대체 무슨 돈 갖고 하는 거지? 버블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사실은 주가로는 얘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스키 모먼트의 최종 과정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버블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년 차에는 저는 제이커브하고 토비네큐가 계속해가지고 반복되는 구간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3년 차 정도 되면은 아마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모르는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거기서부터 내가 모르는 파생 상품들이 막 쌓이고 그다음에 VC에서 갑자기 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에서부터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 3년 차입니까? 아니요. 이거 2026년을 1년 차로 보시면 됩니다. 아, 2026년이 6년, 7년은 저는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지속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가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저 VC 얘기들을 조금씩 이제 예, 나오죠. 듣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VC가 이제는 나중에 되면은 진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린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차까지 봤는데 그 뒤에 스토리도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시계열로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몰 효과라는 게 되게 재밌는 효과인데 그 2024년에 에이스 모글루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완전 AI 연구하시는 분은 아닌데 AI로 인한 그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향후 202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AI로 인한 전체 생산성 향상이 0.7%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0.7%. 예. 보통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예상하는 게 2%, 3% 연간으로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전체 다 해서 0.7%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이론이 보몰 효과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고 어떤 거냐면은 산업혁명 때하고 컴퓨터혁명 때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게 왜 도대체 생산성이 늘어났는데 성악가하고 피아니스트들이 돈을 많이 받지? 라는 걸 고민한 효과가 보몰 효과입니다. 아, 예. 현재로 하면은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나 왜 도대체 높은 연봉이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지? 네. 라고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 생산성이 향상돼서 AI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 가지고 미래에는 생산성이 엄청 늘어나는 그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적인 현상은 수요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되면 사람이 잘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요. 고정된 생산을 만들어내니까 잘린 사람들은 서비스업으로 다 옮겨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남아 있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서비스 쪽에서 여가 생활을 영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가 생활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를 하는데 서비스업은 AI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난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노동의 분배가
생산성이 안 늘어난 쪽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성은 안 늘어나죠. 뭐 생산성은 안 늘어나는데 또 전체적인 평균 임금은 또 늘어나겠네요. 평균 임금은 올라가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보몰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4년 차, 5년 차.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은 2029년, 30년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00년하고 01년 IT 버블, 닷컴 버블을 경험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항상 이 결과론적으로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그 과정이. 예. 그래서 한 29년 한 해 정도 고생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00년에 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건 맞는데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해서 02년, 03년부터는 진짜 컴퓨터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그 모든 걸 누리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말씀드리는 게 AI로 인한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되는 게 30년부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는 이거 생산성 안 늘어나는데 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3년 차 정도에 이건 너무 VC도 그렇고 레버리지도 그렇고 너무 많이 쌓였는데 라고 하실 때 살짝 발을 빼셨다가 네. 깨진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그렇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까지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는 이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그럴 때가 되면 뭐 V자 반등 아주 가파르게 나오면서 네. 누군가에게는 또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그래요. 저도 항상 딜레마인데 1년, 2년, 3년 계획을 얘기를 하다 보면 매일 방송을 하거나 매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멀게도 느껴지고 맞습니다. 예. 막상 3년 후가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말씀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 후까지도 꼭 좀 얘기를 경각심을 좀 주십시오. 예, 보몰 효과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게 보몰 효과이기도 하고 비용 질병으로도 우리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AI와 접목해서 분명히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지금의 투자 비용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한번 경각심을 얘기해 주셨고 3년 후에까지도 그 2029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올해 이슈들도 굵직한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올해만 좀 보자면 네. 앞에서 뭐 연준 얘기도 해주셨고 중간 선거 얘기도 해주셨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얘기도 6월 해주셨는데 좀 보시기에 가장 큰 기회가 될 만한 이슈들 그리고 가장 큰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네, 네. 이슈가 될 이벤트들 뭐가 있는지 이거 좀 추려 주시겠어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연말부터 한 80% 정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리플레이션 얘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션, 이게 네. 뭐냐면은 보통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귀금속 사이클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산업금속은 어떤 경제 상황이든지 뒤쪽에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는데 저희 쪽에서도 수요가 없는 상황,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금속이나 에너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걱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작년하고 1월이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안심을 하는 경향은 있는데 예. 리플레이션이 나오면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요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괜찮은 건데 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사실 최악이라서 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먹으려면은 이제 원자재로 먹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원자재로 먹은 다음에 그 뒤에 그림은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행스러운 거는 산업금속 올라갈 때도 아마 주가는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금속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단순히 풍산 사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있는 장이고 먹은 다음에 대응하기에도 그렇게 급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라서 조심하셔야 된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업종상으로는 저희는 당연히 AI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 특히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더더군다나 증권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고민되는 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소비재가 좋은데 자동차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화점이나 유통업종이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 근데 요즘에는 좀 저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고현상 나타났을 때 엔저가 엄청 세게 나타났을 때 봐라 우리 일본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러 가지 않았냐. 외국인들이 전부 다 한국에 명품 사러 온다. 그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소비 쿠폰 때문에. 소비 쿠폰이 보통은 뭔가를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통장에 돈이 남습니다. 네. 그 돈이 남은 거를 보통은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소비 쿠폰이 뿌려진 이후에 한 두세 달이 지나고 나면은 백화점이나 그 아울렛의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작년 말까지 백화점 소비가 올라갔던 게 이게 진짜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은 소비 쿠폰 때문인지 그 현상은 저도 발라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도 소비 쿠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예. 환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요즘에는 유통주랄지 뭐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 소비재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수출주 아니냐. 그죠. 그럴 수 있죠. 환율로 치면. 그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수출주가 된 지 오래된 것 같고 그렇죠. 음식료 화장품은 그쪽은 완전히 수출주고. 백화점도 수출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환율상으로 이제 만약에 환율이 원화 약세. 고환율로 가면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코스닥 얘기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고민했던 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코스닥이 정책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책으로서 올라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코스닥 상승 구간에서는 종목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보통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연기금에서 뭔가를 사라고서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펀드에서 산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이 기관에서 사는 자금은 살 수 있는 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풀이 코스닥 150 이하의 종목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위쪽에 아마 상위 50개 이상 있는 애들을 살 텐데 그거를 사들어가는 구간에서 과연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것처럼 실적이 올라갔는데 소외받고 있든 시총 상위 뭐 200위 종목이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관에서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편하시게 코스닥 상위 시총 종목들을 더 접근을 하시고요. 그게 올라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려요. 사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기관의 대다수가 금융투자 물량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관이 코스닥에서 2조 6천억 원을 사니까 코스닥 150이 한 11, 12% 급등해 버리죠. 그죠. 저도 보통 이제 개인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고객 세미나나 이런 거. 그러면은 종목을 보실 때 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그냥 사시라고. 그게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돈은 시장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걸 산 다음에 쉽사리 손해를 보는 상황은 발생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뭐 실장님 모시고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한 23% 올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예요. 코스닥은 이제 시작한 거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피 5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되겠냐라는 약간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접근이 많았잖아요. 실수가 한 30% 섞여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코스닥은 그거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가 있고 그 현상이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해외 주식을 하다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국내 종목은 안 되거든요. 네. 매매가. 그래서 팔고서는 한국으로 올려서 코스닥을 원래 살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3일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게 되더라고요. 미국 종목을.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은 빠져나오기 되게 힘드시겠는데 그 생각은 들던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 쪽이 더 기회의 영역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실장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과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 초반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안정적인 미국 쪽으로 실제로 그래서 뭐 ETF 쪽으로 됐든 어떤 펀드로 했든 그쪽으로 자금이 좀 가다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국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네.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소재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앞에서 우리가 환율 얘기 잠깐 했는데 혹시 환율 전망은 올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따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있어서요. 환율은 저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1360원까지 연말로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은 설명을 드릴 때 요 한 장만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났을 때,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갈 거야, 경제 성장이 올라갈 거야라고 기대감이 이 화살표대로 반응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1,360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2025년 경제성장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게 못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1,480원, 70원 라인에서 계속 다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결국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매력적이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경제성장률이 0.97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이 그림에서 이 전체 연간 성장이 0.97로 마무리가 됐는데 1%도 안 나오는 경제 성장 상황에서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2025년 성장률 발표가 끝났다라는 거죠. 네. 그럼 25년 컨센서스는 아예 머리에서 없애버리면 되고요. 26년 컨센서스는 근데 2%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왼쪽이 25년하고 26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오른쪽 걸로 보시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현재 성장률 전망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작년 말까지 미국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되던 원화는 다시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그림을 봤을 때 2% 라인이면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대략적으로 저는 1,380원에서 60원 사이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제 그제 좀 이제 오늘이 제일 핫하긴 했었는데 얘기 나오는 게 그 레이트 체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레이트 체크라는 거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거 내가 개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일단 선제적인 조금 체킹에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미란 보고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란 보고서 내에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의 중앙은행이 자기네 통화를 너무 약세로 만든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고 이 달러가 강세인 것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무역 수지가 적자다.
그래서 그 적자 폭만큼 너네가 메꿔라는 게 저는 상호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게 상호 관세인데 지금 그 결과에 대한 공격이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음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렇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자국 통화 강세를 억제하는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멈춰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상황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때 미국이 너무 달러가 강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달러가 훨씬 강합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1기 때만큼은 내려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97%, 9%, 1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1,480원에서 140원, 148원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1,350원 정도 라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론 시나리오고 이제 예. 뭐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10%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단순하게 봤을 때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 유리해질 수 있을 텐데 네. 반대로 이게 왜냐면 1,400 후반대 갔다가 한 100원에서 130원 가까이 이제 확 변동성이 커지고 차이가 나버리면 혹시나 수출 기업들의 숫자가 다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밌는 게 원달러 환율 전망을 되게 보수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예, 제조업 기업 요번에 저도 듣다가 보니까는 1,350원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환율 전망을.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컨센서스나 아니면 가이던스 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오염되는 건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되고 환율은 보통 제가 이제 환율하고 경제를 같이 담당해서 이게 담당한 지가 이제 한 20년 돼 가는데 보통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환율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환율이 급변동하는 구간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그래 가지고 수출 기업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작년 말에 보통 얘기할 때 엔화하고 원화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원화 환율은 930원 정도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엔화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원화도 약세였다라고 얘기하는데 931원, 933원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 얘기는 엔화나 원화나 비슷하다는 소리거든요. 움직인 게. 그 얘기가 결국에는 환율이 고환율일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환율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격 경쟁 상대는 일본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환율이 같이 움직이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그래도 지금 엔화도 강세로 가잖아요. 같이 내려가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도 사실 처음에 국내 제조업 큰 대기업 제조업들이 환율 전망을 한 1,350원에서 80원 사이로 이렇게 네네. 형성을 했다고 전 그때 당시 들으면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역시 기업들은 대기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환율과 관련돼서 또 어떤 숫자의 착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도 말끔히 해소를 해주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뭐 금이나 은 그러니까 이런 귀금속이나 원자재 쪽으로도 팔로우업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 살까요, 은 살까요? 네. 거든요. 네네네. 이런 금은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고 이쪽으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실장님께서는 이쪽에 대한 전망이나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저도 그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저는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연간으로 보셨을 때는
연초에 시작했을 때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예. 그때는 이제 연간상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매년 보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의 수요가 20%가 얘기가 나왔던 게 중앙은행에서 금을 외환보유고로 가져가는 수요만 20% 얘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채가 아니라 금을 백자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년 수요가 있는 자산이고 일반 외국에서 보통 이제 금이나 아니면 원자재를 보는 분들 중에 이제 조금 말을 솔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격 올렸다고 중앙은행이 금 안 사는 거 아니다. 걔들은 필요하니까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금 액수가 얼마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손실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700억 불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채우는 거더라고. 네. 그러면은 금은 매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은은 골드 실버 레이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레이셔 비율상으로는 따라가는데 금이 올라가는 거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후에 만약에 횡보세가 오래돼 가지고 비율이 벌어지면은 그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아, 보통 그렇게 벌어지면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금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추세로 올라가고 예. 은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네,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인 네.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으로서 길게 본다면 금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그러면 한 보통은 귀금속 쪽으로는 한 10% 정도 잡아놓긴 하는데 그죠? 근데 뭐 사실 뭐 조금 더 올리셔도 되는데 그건 성향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리를 담고 있거든요. 아, 구리요. 예, 나중에 그 산업금속은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구리를 더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 뭐 15에서 20이면 저한텐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는 안 가져갑니다. 예. 아, 근데 저도 웃긴 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같은 분위기장에서는 연간 수익 그 정도면 예. 재밌다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허락이 돼서 재밌는 쪽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타 채널에서도 출연을 하시고 꽤 큰 좋은 반응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쪽으로도 좀 예. 리서치를 좀 하시고 전략을 예. 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오히려 그러니까 워낙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가상자산 쪽에서는 오히려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실제로 예. 가격대도 좀 그렇게 됩니다. 네. 오히려 주식 시장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가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뭐 공공연하게 나왔으니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아저씨로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이 가상자산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현 시점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 늘려 나가시는 거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 지인들 중에는. 근데 이런 차이입니다. 저는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매달 근데 가진 돈을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아무리 제가 미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괜찮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급등 라인을 못 잡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라 그러는 거지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죽여버릴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셨다라고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간혹가다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어떤 분이
이더리움은 발행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발행량을 늘리면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근데 저도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생산이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보통 말하는 게 그러면은 너는 엔비디아 생산은 매년 늘어나니까 엔비디아 주가 안 오른다고 그럴 거냐고. 이게 수요의 문제거든요. 이걸 비트코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대장인 것도 인정하고 그러지만은 전체 분석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로 실장님께 쿠션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LS 증권에서도 이런 가상자산이나 화폐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지 아니면 이건 이제 실장님의 뷰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제 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경제를 하다 보니까 CBDC,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정책 때문에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경제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사셔라, 이더리움 사셔라 이런 부분보다는 경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거 전체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이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저도 이제 잡코인이니 알트코인이니 많이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비상장 주식 투자 제한서를 쫙 놔두고 이 중에서 오를 거 골라봐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베이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또 실장님의 어떤 투자 개념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까지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벌써 한 57분이 지났는데 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속 시원한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최광혁 투자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